시골 마을의 50대 홀어머니가 25살 흑인 청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옆집에서는 할머니의 애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대체 이 산골짜기 낡은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눈물과 감동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쉰이라는 나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보며 편안히 노후를 즐길 나이에 저는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남편과 사별하고 산빛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우리 마을은 가난하고 땅도 척박해서 젊은이들은 크기만 하면 모두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마을에는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과 저처럼 꼬부랑 허리를 한 노인들만 남았죠. 남편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제게는 외아들 민준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 삶의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죠. 저는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흙에 얼굴을 묻고 땡볕에 등을 내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처럼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번듯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 하나로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이 집은 더욱 휑하고 쓸쓸해졌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설날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들은 올 때마다 늘 바빴습니다. 겨우 이틀 사흘 머물다 가기 일쑤였죠. 제 손에 몇십만 원을 쥐어주며 용돈하시라 이르고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돈 떨어지면 전화하시고요. 서울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와서 죄송해요. 아들이 준 빳빳한 돈을 손에 쥐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들의 인생이 있고 성공해야 할 미래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이 가난한 시골에 아들의 발목을 묶어둘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아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이 지나간 집은 무섭도록 깊은 정적에 다시 잠겼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소리, 한낮의 닭 울음소리, 그리고 밤의 귀뚜라미 소리만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할 일 없이 집 안을 오가며 벽에 비친 제 그림자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외로움이 하루하루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꿈에서는 먼저 간 남편이 나타나 왜 아들을 곁에 붙잡아두지 않았냐고 저를 원망하기도 했죠.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면 늘 베개가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언젠가 몸져 누웠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삶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에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장작을 패고 텃밭을 일구는 힘든 일부터 저 혼자 먹을 밥 한 끼를 짓는 사소한 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낡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짧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다시 기나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는 걸까? 저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집집마다 사정이 있었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저 같은 홀몸 늙은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저 모든 서름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텃밭 채소에 물을 주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와 잠시 숨을 고르던 참이었습니다. 노을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저녁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발길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라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25살쯤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피부는 까맣고 윤이 났습니다. 평생을 누런 피부의 사람들만 보고 살아온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흑인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는 키가 컸지만 몹시 말라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해져 몇 군데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지치고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울타리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길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저렇게 막막하고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느꼈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머니의 마음이 채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좁고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결코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특히나 이렇게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아마 굶주림과 탈진으로 저기서 쓰러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대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청년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공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몰랐고 그 역시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몸짓으로만 대화할 수 있었죠. 저는 집안을 가리킨 다음 두 손을 모아 입으로 가져가 밥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참을성 있게 손짓하며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마침내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해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여전히 긴장한 모습으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마디 말보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하자 금세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죽과 채소의 향기, 그리고 따스한 사람의 온기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우며 늘 저를 짓누르던 차가운 정막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그릇에 가득 퍼 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생강 몇 조각을 띄워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제 행동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죽그릇을 그에게 밀어주며 편히 먹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이 피어오르는 죽 그릇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언어의 장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앙상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첫 술을 떠서 가볍게 입으로 분 뒤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죽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그의 모든 경계심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먹었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박한 기쁨이었죠. 마치 제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한 그릇을 덮어왔습니다. 그는 두 번째 그릇을 다 비우고는 미안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없이 한 그릇을 더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그는 커다란 그릇으로 죽을 3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한결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헬쑥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과 눈빛에서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그릇을 치우는 동안 그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값나가는 물건 하나 없이 낡은 세간살이가 전부였죠. 그는 제단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며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제 남편이라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바라보고 다시 어두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그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갈 곳도 없었고 밖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낯선 남자를, 그것도 과부 혼자 사는 집에 하룻밤 재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귀신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보았던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양심이 이 상황에 처한 그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탑 7개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 저는 그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청년을 동쪽에 비어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아들 민준이가 쓰던 방이었는데 녀석이 서울로 떠난 후로는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죠.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지만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려 하자 그는 다급히 저를 말리더니 제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들고는 익숙하게 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민첩하고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순식간에 방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저는 바닥에 새우를 깔고 남편이 입던 낡은 옷 한 벌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조금 크긴 했지만 그가 입고 있던 찢어진 옷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따뜻할 겁니다.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한결 훤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푹 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 때문이기도 했고 복잡한 생각 때문이기도 했죠.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흑인 청년이 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야. 내 마음만 떳떳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당이 아주 깨끗하게 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흩날리던 낙엽들이 한쪽에 단정하게 모여 있었죠. 뒷마당으로 가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지럽게 쌓여있던 장작더미가 말끔하게 패여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젊은 청년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집안의 힘든 일들을
묵묵히 다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그가 주전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 물을 끓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아궁이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빨랐고 금세 혼자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묘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 남자의 온기가 다시 느껴진 게 얼마만인가.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가. 저는 그가 집을 찾을 때까지 만이라도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눈에서 선량함과 순수함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아들처럼 가족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와 젊은 청년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눈빛과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보살피고 아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제가 그를 텃밭으로 데리고 나가 흙을 파고 채소를 심고 잡초를 뽑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장사라 어떤 일이든 척척 해냈습니다. 그의 재빠른 손놀림에 금세 척박했던 뒷마당, 텃밭이 가지런한 일항으로 바뀌었죠. 저는 채소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상추, 이건 배추, 저건 애호박이란다.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제 말을 어설프게 따라했습니다. 그의 서툰 발음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도 따라 웃었고 까만 피부 위로 하얀 치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똑똑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놀랍도록 빨리 배웠습니다. 매일 저는 그에게 새로운 단어 몇 개를 가르쳤습니다. 책상, 의자, 숟가락 같은 간단한 사물부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까지요. 그는 항상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꼼꼼하게 적고 외울 때까지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반복해서 읽었죠. 저는 그를 좀 더 다정하게 부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를 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산처럼 든든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제가 사나 하고 불렀을 때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리키며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산, 내 이름은 산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산. 그렇게 그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고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산이는 제가 해준 밥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김치 같은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항상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했고 제가 손 하나 까딱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궁이로 밥 짓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날이면 그는 저에게 배운 대로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죠. 부엌에서 어설프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민준이의 관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관심은 늘 돈이나 의무적으로 하는 짧은 안부 전화와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관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 장작을 패는 것, 그리고 저를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지어주는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산 없이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산이에게 글을 가르쳤죠. 낡은 칠판에 글자 하나하나를 쓰며 큰 소리로 읽어주면 산이는 자기 수첩에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점점 반듯하고 보기 좋게 변해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벽에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당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려왔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외롭다는 감정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아들 민준이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제게 보상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데려가고 하나 있는 아들은 멀리 떨어져 살게 했지만 그 대신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곁으로 보내주신 것만 같았죠. 제게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민준이를 먹여 살리려고 비바람을 맞으며 밭에서 구른 탓에 생긴 병이었죠. 처음에는 욱신거리기만 하던 통증이 해가 지면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힘겨워졌죠. 저는 늘 혼자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파스 몇 장 붙이고 침대에 웅크려 누워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멀리 있는 민준이에게는 걱정할까봐 전화가 와도 늘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해봤자 아들의 걱정만 늘릴 뿐이니까요. 하지만 산이가 온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아주 세심했습니다. 제가 걷는 것을 힘들어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더니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저는 허리를 가리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들.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며칠 지나면 나아져. 하지만 산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산이가 생강과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발을 담그라는 신용을 하더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조심스럽게 제 거친 발을 들어 대야에 넣어주었습니다. 생강물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쑤시던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챙겨준 사람은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족욕이 끝난 후 산이는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일하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을 펴보이며 제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엎드려 눕자 산이의 따뜻한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척추를 따라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단했지만 움직임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했죠. 그는 제가 아플까봐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사지를 했습니다. 점차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편안하고 나른한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그의 다정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동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제 친아들인 민준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녀석은 이렇게 말했죠.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약 사드시게 돈 보내드릴까요? 녀석은 몰랐습니다. 늙은 부모에게는 돈이나 약보다 직접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고통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산이는 벌써 일어나 묽은 죽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다 준 따뜻한 죽 그릇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이는 매일 밤 제 허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일과인 것처럼요. 그 덕분에 제 허리 통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황혼의 길목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머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이는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남으로 생각한 적이 없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더부살이하고 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나이든 제가 자신을 위해 매 끼니를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단단한 팔 근육을 가리키고는 바깥을 가리키며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저를 돕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근처 작은 읍내 사람들은 순박하긴 했지만 편견도 심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처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차별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 혼자서도 괜찮아. 네가 엄마랑 같이 집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산이는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죠. 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그는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제가 준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읍내에 일 구하러 다녀올게요.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 몇만 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버스 타고 가. 걷다가 지치면 뭐라도 사 먹고 배고프게 다니지 마. 그는 끝까지 받지 않으려 했고 제 손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결국 제가 화를 내는 척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돈을 받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그의 커다란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읍내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걸어서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산이의 등장은 읍내에 작지 않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를 손가락질하며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의심과 편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훑어보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한 공사 현장을 찾아가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짓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긴 너 쓸 일 없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는 다시 한 식당으로 가 설거지 일이라도 하겠다며 부탁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 역시 그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온 읍내를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의 눈빛 그리고 내쫓는 손짓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같은 흑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거나 도둑이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해가 질 무렵 산이는 실망과 서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그는 그저 정직하게 일해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저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망이 왜 이토록 이루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나고자의 쓰라린 슬픔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녁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저는 오후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골목 어귀에서 힘없이 걸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지쳐 보이고
슬픔이 가득한 그의 눈을 보자 저는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프고 상처받았을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피곤해서 일찍 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나왔는데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 위에는 낡은 신문지에 싼 작은 꾸러미와 아직 신선한 산밤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요. 저는 놀라서 그가 내민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문지 꾸러미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소한 땅콩과 조청 냄새가 나는 바삭한 땅콩 강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애써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샀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는 제가 준 얼마 안 되는 돈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이 산밤 한 줌은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었을 겁니다.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가 안쓰러워서 그리고 그의 착한 마음에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제 친아들보다도 더 저를 위했습니다. 민준이도 명절에 내려올 때면 값비싼 선물들을 사오곤 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들은 물질에 불과했지만 산이의 선물에는 그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천 원짜리 강정한 봉지와 돈 한 푼 안 드는 산밤 한 줌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정을 집어들어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강정의 단맛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지만 제 마음속의 단맛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진했습니다. 저는 산이를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이 아들을 바라보며 저처럼 외로운 늙은이를 버리지 않은 세상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본 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크고 거칠었지만 어찌나 따뜻한 손인지요. 그날 밤 이후 저와 산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제 아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가 제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저에게 기쁨과 살아갈 이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바깥 세상에서 편견과 냉대를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산아, 이제 일자리 찾으러 다니지 마라.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자. 그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었고 혼자란다. 내 아들은 멀리 있고 네가 여기 있으면 엄마랑 너랑 우리 둘이 가족이 되는 거야. 엄마가 너 책임질 테니 아무데도 가지 마. 저는 우리 집을 가리키고 다시 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내 엄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는 제 뜻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방울이 그의 까만 뺨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넓은 어깨가 들썩일 뿐이었죠.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슬픔과 서름을 견뎌왔을까요? 이제야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자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를 끌어당겨 크지만 떨고 있는 그의 몸을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민준이가 울 때 달래주던 것처럼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마, 아들. 이제 울지마. 엄마가 여기 있잖니.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굶주리고 헤매던 지난날을 위해, 쫓겨나고 멸시받았던 순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의 흐느낌 속에서 저는 그가 어눌하지만 가슴 찢어지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제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같은 심장 박동을 느끼는 듯한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이 작고 초라한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피를 나누지도 같은 피부색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함께 살아갈 것이며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이상한 눈초리도 견뎌내야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산이가 곁에 있고 그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한 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래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고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산이의 한국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 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자신의 머나먼 고향 이야기, 하얀 모래사막과 가난하지만 늘 긍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옛날 이야기와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지만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비밀도 오래가지 못했죠. 제가 낯선 흑인 청년을 집에 들였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점차 의심과 험담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험담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최 여사,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없는 일도 지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산이가 매일 저희 집에 머물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저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고는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부와 젊은 청년 사이에 순수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명예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악의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김영숙이 좀 봐. 과부로 조용히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대단해. 시커먼 외국 놈팽이를 집에 들여서 뭘 하겠어? 밤마다 둘이 뭘 하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러고는 살을 더 붙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놈 힘이 장사더만. 공짜로 저렇게 일해주겠어. 필시 김영숙이가 뭘 대주니까 저러는 거겠지. 오래 혼자 산 여자들. 외로우면 눈이 먼다더니. 그런 뜬 소문들은 계속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산이를 깜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를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김영숙이 요즘 얼굴이 폈네. 젊은 놈이 돌봐주니 다르긴 다른가 봐. 쯧쯧. 불쌍한 양반. 땅속에 있는 남편이 눈을 못 감겠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못 들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해명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산이 역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았고 예전에는 고개 숙여 인사하던 어른들이 이제는 자기를 보면 외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슬픈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만 떳떳하면 돼. 저는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강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이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죠. 차를 한 잔 마신 후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요즘 마을의 영숙 씨랑 저 청년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영숙 씨, 혼자 몸으로 아들 훌륭하게 키워내서 동네 칭찬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르는 건 보기 안 좋아서 그래. 어떻게? 저 청년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소? 오래 두면 더 시끄러워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오. 이장님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이 몇몇 아낙네들의 험담 수준을 넘어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저는 그 폭풍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폭풍은 마침내 글자 그대로의 모습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두들기며 울부짖었고 낡은 양철 지붕이 뜯겨나갈 듯 덜컹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비의 한기가 살을 애는 듯 파고들며 제 몸속에 잠들어 있던 지긋지긋한 류머티즘을 깨웠습니다. 통증은 그 어느 때보다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옥신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죠.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제 무릎, 발목, 손가락 마디마디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옷과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저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빛 속에서 제가 내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마침내 산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방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방과 붙어 있었죠. 이상한 소리를 들은 그는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며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목구멍에서 끙끙 앓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산이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는 제가 침대 위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정말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파스를 발견하고는 급히 제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은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죠. 파스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산이는 제가 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사지를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다리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종아리부터 무릎까지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저는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무릎 관절의 통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계속 얼굴을 찡그리자 산이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가장 심하게 부어오른 무릎 옆 한 군데에 집중하더니 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그는 그곳이 바로 염증의 중심이자 제 모든 고통의 근원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고통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었고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줘. 저는 단순히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서 내뱉은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조 요청 같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애원처럼 들렸죠. 비명을 지른 직후 저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손을 떼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았습니다. 제 비명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고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었습니다. 얇은 흙벽을 넘어 밖으로 울려 퍼졌고 바로 그 순간 가장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비명을 들은 사람은 바로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바로 옆집이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배가 아파 늦은 시간에 뒷간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그녀는 잠시 처마 밑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비명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최 여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미 편견과 악의적인 상상으로 가득 찬 그녀의 머릿속은 결론을 내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적감둥이가 김영숙이를 몹쓸 짓하고 있구나. 저렇게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 틀림없어. 사악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증거였죠.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청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달려가 비옷을 걸치고는 마을 어귀에 사는 또 다른 험담꾼인 이웃집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언니, 빨리 일어나봐. 큰일 났어. 잠결에 문을 연 이웃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최 여사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이가 저 깜둥이한테 당하고 있어. 내가 방금 그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최 여사의 이야기는 입을 거칠 때마다 더욱 끔찍한 세부사항이 덧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행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성폭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소문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처럼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호기심 속에서 맹렬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작은 마을 전체가 충격적인 소식에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도 잊은 채 우비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일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저 깜둥이 놈, 생긴 것부터가 불량해 보였잖아. 쯧쯧, 김영숙이만 불쌍하게 됐네. 복을 지으려다 화를 입었구먼.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생겼으니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병적인 흥분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덕 끝에 조용히 자리한 제 작은 집을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집 안에 있던 저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의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명을 지른 후 저는 정신을 잃었고 산이는 공포에 질려 제 침대 옆을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다시 문 밖을 바라보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저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동이 트고 어둠과 함께 비도 그쳤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몸에 통증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산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지치고 피곤해 보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엄마 이제 괜찮아.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고 오해를 풀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문을 열고 비 온 뒤에 맑은 공기를 마시려던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저와 제 등 뒤에 서 있는 산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와 분노 그리고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때 최 여사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잘났네, 김영숙 씨.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저놈을 끼고 나오는 구먼? 어젯밤에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들었어.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최 여사와 마을 사람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번갈아 보며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최 여사님,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예요? 어젯밤에는 제가 류머티즘이 도져서 너무 아파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이구, 시침이 떼기는 늙어서 주책이야. 아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저 깜둥이를 집에 들여놓고 밤마다 저놈이 당신을 괴롭히는데 우리가 도우러 왔더니 이제 와서 저놈 편을 들어? 깜둥이. 그 두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등 뒤에 서 있던 그는 그 큰 키에도 불구하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 끔찍한 욕설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땅을 향했고 두 손은 굳게 말아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이토록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아들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그따위로 부르지 마세요. 이 아이는 산이 내 아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아팠을 때 밤새 제 곁을 지키며 간호해 준 것도 바로 이 아이예요. 제가 소리 지른 건 너무 아파서 그런 거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중 속에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해. 이 동네 사람 중에 당신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젊고 힘센 놈이랑 과부랑 한 집에 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게 말이 돼? 비웃음과 경멸의 눈빛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완성되었고 저는 그들 눈에 음탕하고 경멸스러운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쫓아내. 저 깜둥이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 맞아. 우리 마을은 예부터 풍속이 바른 곳이야. 저런 것들을 받아줄 수 없어. 당신이 안 쫓아내면 우리가 면사무소에 신고할 거야. 고함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마을 사람들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잔인하고 편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한 추측 때문에 한 과부의 명예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산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땅에 박혀 있었고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소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군중의 소음을 뚫고 외쳤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이는 내 아들이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누구든 이 아이에게 손대려거든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제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군중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더 악독한 말들로 깨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미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실랑이는 이 이장님이 나서서 중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일은 천천히 해결합시다. 영숙 씨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웃사촌 간의 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소. 군중은 마지못해 흩어졌지만 날카로운 눈초리와 위협적인 말들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닫혔지만 집안을 뒤덮은 고통과 치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산이는 텅 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두 개의 외로운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저와 산이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제가 억지로 점심을 차렸지만 그는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말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한국어 실력은 사람들이 우리 모자에게 퍼부었던 모든 비난과 욕설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가 낡은 옷을 꿰매고 있을 때 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느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세 마디가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는지요. 저는 급히 바느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마음 없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세요. 제가 짐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더 꽉 쥐며 제 온기를 조금이라도 전해주려 애썼을 뿐입니다. 그는 제 손을 빼고 일어나더니 제 심장을 먹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내일 떠날게요.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어딜 가려고? 여기가 내 집이잖아.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떠나야 어머니가 편해지세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걸 더는 볼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가 더 이상 사람들의 험담과 모욕을 견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시 기댈 곳 없는 방랑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그의 방문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그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죠.
방 안에서 그가 서성이는 소리, 가방에 옷을 챙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그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저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로가 저를 덮쳤고 저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꿈속에서 이른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커다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새날의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산이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4번 접힌 종이 쪽지 하나가 작은 돌멩이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그의 손글씨는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3글자만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3글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감사함과 고통, 그리고 희생이 모두 담겨 있었죠. 내 아들, 내 효심 깊은 아들이 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쪽지를 쥔 채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산이를 찾아야 한다는,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을길을 미친 듯이 달리며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산아, 어디 있니? 엄마 버리고 가지 마. 일찍 일어난 이웃들이 제 모습을 보고는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대문 앞에서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저것과 저 깜둥이가 돈 될 만한 거 싹 훔쳐서 도망갔나 보네. 쌤통이다. 저는 그녀의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맨발로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렸죠. 저는 국도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는 마을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는 분명 그 길로 갔을 겁니다. 저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마침내 언덕 끝에서 저는 익숙한 그의 커다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천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등이 어찌나 외롭고 안쓰러워 보이는지요. 산아,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 해진 옷을 입은 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저를 보고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고통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그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죠. 왜 엄마를 버리고 가? 어떻게 나 혼자 두고 갈 수가 있어? 산이는 제가 안고 있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죠. 그는 팔을 들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가야 어머니가 편해지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가 없으면 엄마는 못 살아.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는 저를 밀어내려 했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잖아요.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꽉 잡고 그의 눈물 어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사람들 험담 따위는 무섭지 않아. 내가 무서운 건 너를 잃는 것뿐이야. 산아,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기어이 가겠다면 나도 너를 따라갈 거다. 네가 가는 곳 나도 갈 거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야. 제 말은 천둥처럼 그의 마음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담긴 결의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려 하지 않고 저를 아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텅 빈 시골길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했던 서름과 억울함을 위해 울었습니다. 모든 편견과 장벽을 이겨낸 숭고한 모성애를 위해, 그리고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행복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 우리 집으로. 산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가방을 들고 저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최 여사 집 앞을 지날 때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산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도전적인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이 마을 전체에 그들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시기심과 편협한 편견을 이겼다는 것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모자의 삶은 마을 사람들의 무서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집 대문 앞에 모여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저와 산이가 밖에 나갈 때마다 창문들은 황급히 닫혔습니다. 시끄럽게 이어지던 대화도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을 전체의 뜻을 거스른 저에 대한 그들의 처벌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산이만 곁에 있다면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날 아침 전력 질주를 했던 것이 저 같은 늙은이의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몸이 좋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등골을 타고 오한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맹렬하게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저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속에서는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죠. 저는 헛소리를 하며 끔찍한 악몽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리 집을 둘러싸고 우리 모자를 태워주기려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돌아와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헛소리 속에서 산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산이는 제 신음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고열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건을 갈아주었지만 제 열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칼바람이 불었죠. 읍내는 멀었고 몇 킬로미터나 되는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얇은 겉옷 하나를 걸치고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길을 몰랐지만
전에 갔던 읍내 방향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비 온 뒤에 미끄러운 흙길 위로 그의 긴 다리가 내달렸죠.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열로 창백해진 제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을 지나 마을의 으스스한 공동묘지를 지났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는 즉시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땀이 등을 흠뻑 적셨고 차가운 밤이슬과 뒤섞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손전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가 이 이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이장님은 밤에 마을을 순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누구냐, 멈춰. 산이는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이장님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산이 청년,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뛰어가는가? 산이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읍내 방향을 가리키고 다시 우리 집 쪽을 가리키며 가쁘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열 많이 나요. 약 사야 해요. 몇 개의 간단한 단어였지만 이장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산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눈은 공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이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깜둥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하게 나를 따라오게. 내가 읍내로 가는 지름길을 아네. 그렇게 말하고 이장님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기뻐하며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장님의 안내 덕분에 그들은 곧 읍내의 유일한 약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은 야간 환자들을 위해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해열제와 흰죽을 산 후 산이는 다시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장님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그와 함께 얼마간 걸으며 약 타는 법과 환자를 돌보는 법을 일러준 뒤에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내내 산이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을 타서 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인내심을 갖고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해서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자꾸 흘렸지만 그는 전혀 짜증내지 않고 제 입가를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먹였습니다. 약을 먹인 후에는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죠. 그는 제가 추울까봐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제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약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열이 서서히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않았고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집에 비칠 때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는 산이가 제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밤을 새운 그의 얼굴은 해숙했지만 어딘가 선량하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이장님이 지난밤에 했던 생각을 완전히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멈춰서서 지난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산이 청년을 만났소. 영숙 씨가 고열로 알아누웠는데 그 청년 혼자서 밤중에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달려 읍내에 가서 약을 사왔더이다. 여러분, 이게 효자 아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제 병상 옆에 엎드려 있던 산이의 모습을요. 그 청년이 영숙 씨를 돌보는 것이 친아들보다 더 지극정성이더이다. 영숙 씨 아들 민준이는 돈은 많을지언정 어머니가 이렇게 아플 때 곁에 있었소? 생판 남인 산이 청년이 오히려 저렇게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 않소. 이장님의 말은 망치처럼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편견의 벽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험담이 아니라 자책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최 여사, 그 입방정 때문에 사람 잡을 뻔했네. 불쌍한 모자. 온 마을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미움만 받았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 최 여사는 그 말들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차 우리 집을 향한 시선은 증오가 아닌 미안함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선량한 두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둘러쌌던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오해는 해명이 아니라 산이의 진심 어린 효심으로 마침내 풀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렸고 몸은 아직 조금 피곤했지만 한결 개운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죠. 아마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곱슬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고맙다. 네가 너무 고생했구나. 그는 손을 젓더니 급히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를 보며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한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점차 회복했습니다. 산이는 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요리, 빨래부터 텃밭 가꾸기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두 사람이 툇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산아, 너는 한국에 왜 온 거니?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묻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 멀리 겹겹이 펼쳐진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진지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작은 천 가방에서 낡은 천에 소중하게 쌓인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천을 펼치자 안에서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단해 보이지만 선한 인상의 흑인 부부가 깡마르고 새까만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산이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그는 아직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아프리카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건조하고 땅은 모래와 자갈뿐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고 식량이 부족해 늘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매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늘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이 벼농사, 채소 농사를 잘 짓는다고 들었어요. 이곳 땅은 비옥하잖아요. 기술을 배워서 고향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두어들인 이 젊은 청년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위대한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고향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지식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낯선 나라에 와서 온갖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존경과 연민이 끝없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어눌하지 않고 아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부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나 고통 속에서의 외침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인정이자 가장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그의 두 번째 어머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 순간부터 저는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모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인자한 마음과 위대한 꿈을 가진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장님의 이야기가 퍼진 후 우리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던 외면과 냉대해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안함이 담긴 눈빛과 어색한 미소, 그리고 망설이는 안부 인사가 채워졌죠. 그 어색한 침묵을 가장 먼저 깬 사람은 마을 어귀에 사는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유정란 한 줄을 들고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력 차리시라고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정말 눈뜬 장님이었어요. 저는 달걀을 받아들며 조금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댁, 뭘 이런 걸 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요. 다들 오해해서 그런 건데, 뭘. 그 새댁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갓 캔 채소를 가져오는 사람,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을 내려놓고는 황급히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에서 저는 분명한 후회의 빛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랭했던 우리 집은 마침내 다시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가장 마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최 여사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집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느껴졌을 뿐이죠. 좁은 마음과 시기심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와 산이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크고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늘 불안하게 움직이던 두 눈은 이제 아래로 축 처져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그녀를 보자 저를 보호하려는 듯 반사적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아니세요? 들어와서 물 한잔하고 가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나나를 상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앉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내가 미안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고단한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내 못된 마음보 때문에 모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급히 다가가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만 우세요.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을 알고 뉘우치면 된 거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 죄가 너무 커요. 내가 하마터면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 뻔했어요. 땅속에 있는 영숙 씨, 남편 볼 낯도 없어요.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제 마음도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양반이 살아있었어도 여사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원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산이가 텃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최 여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금의 원망도 담기지 않은 행동이었죠. 산이의 행동은 넘치기 직전에 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를 올려다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 마음속의 자책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모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입 함부로 놀리지 않겠소. 두 사람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소. 저와 산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감정에 북받쳐 떨고 있는 그 여자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사님.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최 여사의 뒤늦은 사과는 상처 뒤에 찾아왔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죄를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돌덩이를 치워주었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마침내 맑고 푸르게 개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고 등불을 달았죠. 향내음과 만둣국 끓이는 냄새가 어우러져 시골 설날의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날은 제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설날 당일에나 겨우 오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저는 늘 혼자서 쓸쓸하게 차례를 지내고 차갑게 식은 밥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의 외로움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죠. 산빛 아래 제 작은 집은 조용하기는커녕 동네에서 가장 시끄럽고 즐거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이장님은 크고 살찐 토종닭 2마리를 들고 오셨고 젊은 세댁은 뽀얀 찹쌀한 말을 이고 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만두 빚을 재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죠.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이제는 한결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진 그녀는 아주 일찍부터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도왔는데 그 솜씨가 아주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오늘 여러 개의 상이 펼쳐졌습니다. 여자들은 둘러앉아 나무를 다듬고 두부를 으깨고 고기를 다졌습니다.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제가 평생 꿈꿔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화목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이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면받던 깜둥이가 아니라 김영숙이네 아들 산이 온 마을의 아들이자 손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힐끗힐끗 그를 쳐다보며 수줍게 웃었고 어르신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이 좋다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두부를 으깨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커다란 절구꽁이를 들고 힘차고 규칙적으로 두부를 찢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 끝없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만두 빚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지도 아래 그의 커다란 손은 조금 서툴렀지만 마침내 네모반 듯하지는 않아도 제법 그럴듯한 만두를 하나 빚어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웃었고 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그때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설 잘 보내고 계세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용돈 좀 붙였으니 우체국 가서 찾으세요. 예년 같았으면 이 말을 듣고 몹시 서운했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집에는 엄마랑 동생 산이가 있으니 걱정 마.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단다. 동생 산이요? 민준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산이를 보며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에 대해,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목맨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 대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솥에 불이 지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지난 한 해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이장님은 저와 산이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피부색이나 언어로 나눌 수 없으며 선한 마음과 진심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산이 옆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평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온갖 쓴맛 단맛을 다 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는 날까지 외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효심 깊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는 큰 가족, 이웃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덕 위에 외롭던 그 집은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보금자리. 저뿐만 아니라 이 작은 마을 전체에 더 밝은 내일을 비추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